쫓겨난 어머니, 길 위의 기적. 자식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이야기.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는 빛. 어머니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을 가득 채웠다. 굽은 허리, 주름진 손마디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밖은 초여름 햇살이 눈부신데 이 방에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그림자 속에서 쫓겨난 그날의 기억을 매일 밤 되새겼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과 외면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 몰랐다.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서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독과 단절, 길 위에 서다. 엄마, 그만하면 됐잖아. 아들의 차가운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큰아들 정민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날카로웠다. 며느리 수정이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어머니를 관통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워요. 수정이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건만 돌아온 건 버림이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통장 몇 개가 전부였다.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만이 온몸을 짓눌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어르신 혼자 사실 거죠? 고시원이 제일 경제적이에요. 말을 듣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시원이라는 단어를 접했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것이 앞으로 어머니가 살아갈 전부였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독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젊은 남자의 키보드 소리, 복도에서 오가는 발소리들이 어머니에게는 이상한 나라의 음성들처럼 들렸다. 눈물이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물줄기는 멈출 줄 몰랐다. 고시원에 도착한 첫날 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길 위에 버려진 자신을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서랍 안에 넣어둔 낡은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어린 정민이와 둘째 정수가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정민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사랑했던 자식들, 모든 것을 바쳤던 가족이 이제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다. 회상, 헌신과 사랑의 시간들. 어머니의 기억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발해가는 과거로 향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누구보다 활기찬 여인이었다. 본명은 김순자. 22살에 남편 이창수와 결혼했을 때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작은 카페 하나 차려볼까?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 말이야.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꿈을 보며 웃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카페는 꿈으로 남겨둔 채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너무 힘이 들 때마다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순자야,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남편 이창수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날마다 무거워졌다. 두 아들 정민이와 정수를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아이들의 요구가 늘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줄였다. 겨울에도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며 여름에도 낡은 옷을 입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 돈이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큰아들 정민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반지까지 팔아넘겼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유일한 금반지였는데 전당포에서 받은 돈으로 정민이의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다. 둘째 아들 정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며칠째 앓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새워 간호하며 눈물로 지새웠다. 엄마, 너무 아파. 정수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아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수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 아이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큰아들 정민이가 대학교 3학년, 작은아들 정수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겨울 남편 이창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김순자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다는 슬픔보다도 이제 정말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내지? 영정 앞에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울 시간도 많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빚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해야 했다. 슬픔도 사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순자 씨는 더욱 절실하게 일했다. 국밥집은 지역에서 소문났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 때문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큰아이 정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뻤다. 우리 정민이 정말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다. 두 아들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답받았다고 생각했다. 큰아이 정민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조금 서운했다. 이제 정말 아들이 독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수정이는 착해 보였고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민이 오빠 잘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 수정이의 정중한 인사에 어머니는 감동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작은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머니는 행복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어머니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정민이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다시 한번 생의 기쁨을 느꼈다. 할머니가 지훈이 예쁘게 키워줄게.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며느리 수정이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고마워했다. 육아에 서툰 수정이를 대신해 어머니는 손자 돌보기에 전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절망의 끝, 바닥을 치다.
문제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아이가 하나 더 생기고 집안일이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커졌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며느리 수정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 지훈이 이유식은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머니, 아이들 교육 방침은 저희가 정하고 싶어요. 작은 의견 차이들이 쌓여갔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요즘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에요. 며느리 수정이의 말에 어머니는 상처를 받았다.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자신의 경험이 옛날 방식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너무 나섰나 보구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이 간섭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음식을 해주는 것도,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정민이의 둘째 아이 지민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손자 둘을 돌보느라 더욱 바빴고 수정이는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예민해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좀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수정이의 조심스러운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럼 내가 좀 더 조심할게. 나도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아들 정민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엄마, 그만하면 됐잖아.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렸다. 알았다. 엄마가 나갈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짐을 싸는 아들집을 나오는 날 순자 씨의 애 모습을 보며 손자 지훈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야. 지훈이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이리저리 거처를 찾아 헤매다 공인중개상의 도움으로 고시원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누워만 있었다. 작은 고시원 방은 절망의 감옥이 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은 어머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목을 조여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풍경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어머니에게는 더욱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다. 삶의 의욕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의존했나? 어머니는 자신을 탓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짐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절망감이 어머니를 짓눌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작은 희망의 씨앗. 절망의 나날이 일주일째 계속되던 어느 날 옆방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칠째 소리가 안 들려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문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함께 있었다. 어르신 힘내세요. 옆방에 사는 대학생 김민수 올림. 어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화장실에 가려던 길이었는데 계단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3층에 사는 박영이에요. 박영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처음이시죠? 적응하기 힘들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영희 할머니의 배려에 어머니는 감동했다. 그동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도 자신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영희 할머니의 권유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시원 밖으로 나갔다.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사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순자 씨, 여기 복지관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한번 가보세요.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방문한 어머니는 놀랐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요가 수업,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어르신,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정미영입니다.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어색해했지만 정미영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다.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해요. 혹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언제든 참여하세요. 복지관을 둘러보던 중 어머니는 한 포스터를 발견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부엌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나눔 부엌이 뭔가요? 정미영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요리하고 배식도 해주시는 거죠. 특히 요리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어머니는 가슴이 뛰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손맛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잊고 지냈던 요리의 즐거움,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망설임 끝에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다. 오랜만에 펜을 잡는 손이 떨렸다. 이름 김순자, 나이 72세, 경력 국밥집 운영 25년. 신청서를 쓰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 깨달았다. 그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어르신, 신청서 잘 받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정미영 사회복지사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단정히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다.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부터 젊은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어르신, 오늘 처음이시죠?
저는 이곳에서 5년째 봉사하고 있는 조순덕이에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조금 긴장했지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나눔 부엌 큰 어머니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식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한 주방 환경에서 어머니는 점점 편안해졌다. 어르신, 손놀림이 정말 좋으시네요. 오랫동안 요리하셨죠?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감탄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25년 동안 국밥집을 했거든요. 와, 정말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겠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관심에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오랜만에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할머니, 오늘 국이 정말 맛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껏 끓였단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리는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며 어머니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과 배움. 나눔 부엌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이곳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졌고 이용자들과도 정이 들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입구에서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보며 손자 지훈이와 지민이를 떠올렸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뻤다.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점점 소문이 났다. 특히 어머니가 끓인 국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 25년간 국밥집을 운영한 노하우가 그대로 드러났다. 순자 선생님, 이 국물 맛이 정말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머니의 비법을 묻곤 했다. 어머니는 기꺼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국물은 시간이 생명이야. 급하게 끓이면 안 돼. 최소 3시간은 우려내야 진짜 맛이 나거든. 나눔 부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요리를 가르쳐주고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제가 자취하면서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제 집밥을 해먹을 수 있어요. 대학생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나눔 부엌 일에 익숙해지자 어머니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컴퓨터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르신, 컴퓨터 처음 배우시는 거죠?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키보드를 만지는 것도 서툴렀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두 쓰는 거잖아요.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몇 주 후 어머니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잘하시네요. 컴퓨터 교실의 다른 어르신들보다 빠르게 배우는 어머니를 보며 강사도 놀라워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했던 것과는 다른 자신만의 성취감이었다. 나눔 부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을 먹으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한 중년 남성이 어머니께 고마움을 표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고. 정미영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처음 왔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순자 어르신,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떠세요, 요즘 기분이? 글쎄요.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정미영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눔 부엌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머니는 점점 가까워졌다. 조순덕 할머니와는 같은 세대로서 공감대가 많았고 젊은 자원봉사자들과는 할머니와 손자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 순자 언니, 오늘 우리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조순덕 할머니의 제안에 어머니는 기꺼이 응했다. 오랜만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동생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여기서 봉사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일하고 가끔은 농담도 주고받았다. 할머니, 이 노래 아세요? 요즘 인기 있는 트로트예요. 아이고, 이런 노래도 있구나. 신나는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자식들 걱정에만 매여 살았던 지난 날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작은 성공과 사회적 인정. 어머니의 손맛은 나눔 부엌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특히 어머니가 끓인 국은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큰 인기를 끌었다. 순자 할머니가 끓인 국 먹으러 왔어요. 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머니는 그런 관심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복지관 관장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순자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의 사랑의 국밥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의 정성과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매주 수요일, 어머니의 사랑의 국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복지관에서는 정식으로 식재료를 지원해 주었고, 어머니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정성껏 국을 끓였다. 첫 번째 사랑의 국밥날,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복지관에 나가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어머니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다. 하나하나 재료를 다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육수를 우려냈다. 할머니, 이 국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정말 집밥 같아요.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사람들의 찬사에 어머니는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을 끓이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어머니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르신,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러웠다. 제 이야기가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실렸다. 72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나눔 부엌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어머니가 자식들과 헤어져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된 이야기부터 나눔 부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다. 아이고,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다니. 어머니는 신기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웠다. 기사가 나간 후 복지관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 어머니의 사랑의 국밥을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 인사들이었다. 순자 어르신 덕분에 저희 복지관이 유명해졌어요. 정미영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말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방송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정말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촬영 당일, 어머니는 긴장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눔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모습을 촬영할 때는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이 국을 끓이실 때 어떤 마음인가요? 글쎄요. 이 국을 드실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자식들에게 해주던 마음과 같아요. 어머니의 진솔한 답변에 촬영 스태프들도 감동했다. 방송이 나간 후 어머니는 지역의 작은 유명인이 되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머, 방송에 나온 할머니시죠? 정말 멋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에 어머니는 감사했다.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매주 수요일 사랑의 국밥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과 실력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국을 끓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미영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며 어머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재회와 용서. 어머니의 이름은 더 이상 고시원의 작은 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역 복지관에서 시작된 이야기 하나가 작은 언론사에 실렸고 그 기사는 마치 불씨처럼 번져나갔다. 길 위의 기적 국밥 할머니 70세 출발 같은 제목으로 SNS를 통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가족에게 버림받고도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는 특히 중장년층 네티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댓글에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는 이들의 사연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영상 속 어머니의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지역 복지관의 나눔 부엌도 활기를 띠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누군가는 직접 멀리서 어머니의 국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특별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중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낯선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어머니 저예요. 정민이에요.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정민 큰아들. 수년 전 차갑게 등을 돌린 아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또렷했다. 한참 동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통화는 짧았다.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은 요동쳤다. 밤에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낮에는 문득 전화가 다시 올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자식이란 건 버렸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나 보다. 미워하고 서운하고 상처받았어도 그 이름 하나에 눈물이 차올랐다. 며칠 후 고시원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중년의 남자. 어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다. 그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쏟아지는 빗물처럼 가슴을 적셨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고 아내랑 싸우는 것도 지쳤고 엄마까지 신경 쓰기가 버거웠어요. 하지만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아낸 건 정말 아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한때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머리. 이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성인의 머리였다. 나도 많이 아팠다. 정민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차디찬 겨울을 지나온 후 봄비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어머니의 마음을 적셨다. 완전한 용서나 이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함께 울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분노, 미움과 원망을 눈물로 씻어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고시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었던 앞치마를 닮은 새 앞치마가 들어있었다. 아들은 이야기했다. 엄마가 끓이는 국, 이제 영상으로 기록해도 돼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왜? 사람들이 엄마 국밥 먹고 싶어 해요. 직접 못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아들은 어머니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순히 속죄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와 이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 관심이 고마웠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 후 아들과 어머니는 가끔 고시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과거의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다.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경제적 어려움, 육아의 고충, 부부 갈등, 그리고 자신이 왜 그토록 불안하고 예민했는지. 어머니는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젊을 땐 다 그래. 서로 못 듣는 말들이 쌓이면 마음도 다치지. 그날 이후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다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는 어머니의 강연에 아들이 동행하게 되었다. 무대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을 떼지 못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지금도 그 아들이랑 잘 지내세요? 어머니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살진 않아요. 근데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함으로써 오래도록 자신을 가두었던 분노와 상실감에서 비로소 벗어났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는 길 위에서 기적을 만든 어머니였다. 자신의 삶을 다시 쓴 여성. 그리고 아들과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인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영향력의 확장, 희망을 전하다. 복지관에서 국을 끓이던 그 작은 손길은 이제 마을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고시원에 혼자 살던 이름 없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역 뉴스에 잠깐 나온 정도였다. 하지만 그 짧은 방송 이후 어머니의 삶은 눈에 보일 만큼 조금씩 달라졌다.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복지관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 한 명이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다. 혹시 기리의 국밥 어르신 맞으세요? 기리의 국밥이라는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소속이었고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어머니의 삶을 녹음해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왜요? 어머니가 물었다. 말씀 그대로예요. 누군가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되는 나이에서 시작을 하신 분이니까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께도.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요. 며칠 뒤 어머니는 조그마한 녹음실에 앉아 자신의 삶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마이크 앞에 앉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질문을 던졌다. 어떤 날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을 말하며 목이 메기도 했다. 그 방송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에는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희 엄마가 꼭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저 매일 한 끼 따뜻한 국을 만들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삶의 의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어머니는 기류의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다음엔 노인대학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과 부산의 큰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앞치마와 손수건을 넣고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국을 끓이기 시작한 건 누굴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국을 먹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청중은 대부분 어머니 또래였다. 자식과의 관계에 상처받은 이들, 혼자 사는 노인,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던 이들. 그들은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울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며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어쩌면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감정, 고통, 그리고 작은 희망.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말하기 시작했다. 슬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웃기고 따뜻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일하다 국을 엎었던 이야기, 아들이 처음 말을 했을 때의 이야기, 자신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까지.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 얘기가 젊은 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담당 교사는 말했다. 요즘 아이들 가족 이야기 잘 못 들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 안아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강연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10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말했다. 할머니도 원래는 엄마였고 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아이는 강연이 끝나고 어머니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다. 저희 엄마도 저 때문에 많이 우셨겠죠?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하게, 오래도록. 어머니의 여정은 진짜 여행이 되었다. 고시원에 놓인 낡은 캐리어 하나에 앞치마와 손수건, 그리고 작은 메모장을 챙기면 준비는 끝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초청장이 날아들었다. 서울 양천구 복지회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진주 경로당 연합회, 전주의 실버 아카데미까지. 어머니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삶의 전환점을 걸어가고 있었다. 제가 어르신께 강연을 부탁드리는 건요, 그냥 한 끼의 밥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밥 안에 담긴 삶이 궁금해서예요. 초청기관의 담당자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분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감동을 말하시는 분이야가 아닙니다. 생존의 끝에서 희망을 되찾은 당사자이자 그것을 가장 담담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죠. 강연장의 풍경도 다양했다. 어떤 곳은 수십 명이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맞추었고, 또 어떤 날은 1000명 넘는 노인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어머니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말문이 막히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첫마디를 꺼냈다. 다들 그러셨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모두가 멈춰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에 찢긴 마음, 고시원 벽을 타고 흐르던 눈물,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적, 그리고 어느 날 복도에서 받은 커피 한 잔이 건네준 희망. 그중 가장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인 부분은 이 대목이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누가 내 존재를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생각, 그게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요, 그걸 이겨낸 것도 사람이었어요. 이웃, 낯선 청년, 복지관 조리사 아무 의도 없이 내게 따뜻함을 나눠준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고 강연이 끝나면 긴 줄이 생겼다. 어떤 이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울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수건을 전해주었다. 편지를 건네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말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머니는 알게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다는 것을. 한 번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다. 앞줄에 앉은 90세 노인이 중간에 손을 들고 말했다. 내가 저 아들년 놈들 안 보고 살지 20년이야. 근데 보고 싶구먼. 왜 이리 늦게 오셨소? 그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그대로 내려와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에 통화였고 어색한 대화 속에 울음이 섞였다.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단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더 깊이 실감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이어졌고 라디오의 정규 코너에 초청되기도 했다. 유튜브 클립에는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이 말 들으니 내가 엄마에게 너무 모질게 군 것 같아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그 중에는 자식 세대도 있었다. 4050대의 중년들이 어머니의 영상을 보며 부모를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직접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 강연장을 찾기도 했다. 강연장 로비 한편에서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저도 엄마한테 상처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 외로움이 뭔지. 그 말에 어머니는 대답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모르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걸었다. 먼 지역에 강연이 있는 날은 새벽 기차를 탔다. 도시락을 챙겨주는 봉사자, 안내를 맡아주는 학생, 지방 라디오 DJ,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는 이름보다 국밥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존경과 애정은 그 어떤 칭호보다 깊었다. 강연의 횟수가 늘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사람의 말보다 표정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고통을 꺼내놓는 데에만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청중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손등을 움켜쥐고 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것이 방어인지 무관심인지 혹은 긴장인지 이제는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들의 표정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 속으로 골마 터졌던 시절. 자식에게 외면받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허비하던 시간. 자신이 나누었던 그 고통을 지금 다른 이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저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연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한 지방 소도시의 복지관에서 강연 후 조용히 다가온 60대 여성이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톱에는 먼지가 껴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만 말했다. 저도요, 고시원 살아요.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몇 마디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입을 떼었다. 그날 아들이 제 손을 밀쳤어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말을 하며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눈은 이미 너무 오래 말라 있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다. 나도 그래봤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식는 게 더 힘들죠. 근데요, 아직 따뜻해요. 여기는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복지관의 밥짓기 봉사에 자원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강연은 점점 이야기 모임처럼 바뀌었다. 강연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누구든 괜찮아요. 당신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 자리엔 각자의 사연들이 있었다. 자식에게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할머니. 치매 남편을 20년 돌봤다가 지쳐 떠난 아내.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 손자 얼굴을 5년 넘게 보지 못한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도 그래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그때 느꼈다. 이야기란 말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구나. 그 깨달음 이후 어머니는 스스로를 강연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라 불렀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의 사연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그저 할머니가 부엌에서 숨죽여 울었다. 부산의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남긴 편지를 아직도 못 열었다. 같은 메모들 뿐이었다. 어느 날 방송국 PD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는 망설였다. 나는 글을 잘 몰라요. PD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은 우리가 도울게요. 선생님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기획되었다. 책 속에는 어머니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독과 회복, 고통과 희망이 함께 담겼다. 책이 출간되던 날, 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어머니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의 도서관과 복지기관, 교회, 노인회, 시청 공무원 교육센터 등지에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읽고 연락을 해왔다. 어떤 곳은 강연 요청이었고
어떤 곳은 사연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남긴 편지였다. 심지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삼고 싶다는 제안까지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캐리어를 끌고 다녔다. 앞치마와 손수건, 그리고 이제는 책 몇 권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군청 초청 강연에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줄지어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저희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선생님 책을 읽고 많이 바뀌셨어요.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세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루에 한 끼 따뜻한 국을 계속 끓였을 뿐이에요. 그게 저를 살렸고 그 국을 받아준 사람들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날 저녁 초청받은 숙소가 너무 낯설어 조용한 찻집에 들렀을 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고 손에 들린 책 표지가 익숙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요. 선생님 책을 읽고부터는 매일 식탁에 책을 펴놓으세요. 제가 집에 가면 꼭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는 치매 노인의 마음에까지 닿았다니. 말하지 못했던 감정, 담아두기만 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든 건 결국 나눔과 들음이었다. 어느 날 K공영방송국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어머니를 다루고 싶다고 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이제 그만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정중히 말했다. 이건 선생님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 이 시대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 삶을, 그 회복을. 결국 다큐멘터리는 촬영되었다. 제작진은 어머니의 일상뿐 아니라 그녀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밥을 나누는 순간, 용서의 눈빛, 조용한 위로를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후기를 남겼다. 우리 모두에겐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한 혁명, 말없이 삶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반응에 겸손했다. 나는 그냥 내 몫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남들과 조금 달랐을 뿐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좁고 조용한 그 공간. 벽에는 강연장에서 받은 손편지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고 작은 냄비는 부엌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다. 국을 끓이며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끓인 국에서 향이 나듯 살아온 시간에서 향이 나요. 난 이제 내 향기를 알겠어요. 그녀는 그 향기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복지관에 조그만 국밥 교실을 열었다. 이름은 다시 끓이는 삶. 혼자 사는 노인, 자식에게 연락 끊긴 어르신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다시 끓이고 다시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마지막 강연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길 위에 서 있을 때 멈춰서서 누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걸어가세요. 비틀비틀 걸어가면 누군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길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어머니는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울림으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길 위의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누군가의 식탁에서
어딘가의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던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끓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다시 끓기 시작한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다. 내면의 회상과 성찰.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만 해도 복지관에서 처음 국을 끓이던 날이 서나다. 손이 떨려 국자질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됐고 국물 맛이 밍밍하다고 혼자 속상해 눈물 삼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수십 수백 명이 그 국을 먹고 간다. 어느 날 문득 고시원 창문을 열고 나서 햇살을 한참 바라봤다. 바깥 세상은 별일 없는 듯 흘러가는데 이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울고 버티고 생각하며 살았던가. 나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겠지 싶던 그날들. 참 길고도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마을 어귀를 걷다 보면 누군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국밥 진짜 드시고 싶어요. 시장 골목에서도 동네 도서관 앞에서도 누군가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린다. 힘없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들 안에는 어떤 위선도 없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했고, 나의 눈물을 통해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도 다시 그들을 미워했던 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아들 얼굴이 이제는 가끔 그립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살기 바빴을 테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운 덕분이다. 용서는 결국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 있다. 그걸 이제는 안다. 미워하면 내 속만 상하고 미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갇히게 된다. 나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다. 고시원 방 안작은 탁자 위에는 책이 몇 권 놓여 있다. 어떤 건 내 이야기고 어떤 건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가끔 울컥할 때도 있다. 나랑 너무도 닮은 사연들, 한 줄 한 줄이 내 지난날 같다. 나는 더 이상 길 위에 쫓겨난 여자가 아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고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내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물론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다. 고시원 창문 너머 들리는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 복도에 울려 퍼지는 TV 소리 속에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런 날은 꼭 따뜻한 국을 끓인다. 그 국을 먹으며 다시 다짐한다. 내일도 살아보자. 사람들 앞에서 많이 웃지만 사실 웃음 뒤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날도 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나처럼 마음 무너진 사람들한테 나도 이만큼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국을 끓이며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거다. 사람은 혼자서는 안 산다. 누군가 밥숟갈 하나 건네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던져주는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 나는 그걸 국밥을 통해 배웠고 나눴고 되돌려받았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자리를 옮겨 작은 커뮤니티 키친에서 다시 끓이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요리 수업을 연다. 사람들은 국 끓이는 법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나누러 오고 눈을 마주치러 온다. 내가 삶을 되찾은 그 길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 늦은 저녁 수업이 끝나고 난 뒤 혼자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순간이 있다. 그때 나는 생각한다. 나 꽤 잘 살았구나. 눈물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고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난 그저 그렇게 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다시 살아보자 다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울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다. 혹시라도 혼자라 느껴지거나 삶이 너무 고단하다 느낀다면 꼭 기억해줬으면 한다. 나처럼 늦게 시작해도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꼭 안아줄 수 있다는 걸. 그게 진짜 삶이다. 다시 삶을 데우는 시간. 오늘 하루도 참 버겁고 지치셨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덩달아 기운이 빠지는 날. 혼자 밥상 앞에 앉아 국 한 그릇 넘기며 눈물이 밥에 섞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 국을 끓이며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생애의 시간과 눈물, 사랑이 우러난 삶의 국물입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잘 삭힌 집된장에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감자와 호박, 양파와 두부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물이 끓을 때쯤 어머니는 된장을 풀면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 마치 자기 삶을 말하는 것처럼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 앞에 서 있던 그 손은 수십 년을 장사를 하며 굳은 살이 깊게 박혀있는 손이었고 그 안엔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사랑했던 눈물 나는 인고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어본 사람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어간 맛이다. 파 한 줌 송송 썰어 넣은 그 국물 안엔 혼자 울던 밤, 아이 병수 바라던 새벽, 장사 끝나고 쓰러져 잠들던 저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국 한 그릇이 이 차가워진 삶을 데워주고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 세상에 공술의 공수거로 태어난 핏덩이에 불과한 나를 연결해주는 모유 같은 생명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웃, 당신의 형제, 당신의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옵니다. 누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몸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데워지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이 영상을 통해 잠깐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당신의 친구에게도 건네주세요. 같이 봐주세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다시 살아내요. 우리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국 한 그릇 같은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혼자 견디는 분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시원 어딘가의 차가운 방 안에서, 텅 빈 식탁 앞에서, 병원 대기실의 긴 침묵 속에서 벽에 붙여둔 손자 사진 하나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울컥할 만큼 아프고 막막한 그 자리. 바로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 절망도 언젠가는 말랑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과 관심이 다음 누군가의 용기를 만듭니다. 좋아요 버튼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콘텐츠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국밥 한 그릇 같은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우리는 점점 더 느려지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함께 걷는 걸음, 함께 데우는 밥상,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제 삶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삶은요, 다시 데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살도 국처럼 천천히 다시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눈물도 외로움도 고단한 시간도 다 넣고 국자로 천천히 저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건네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다시 삶을 데우는 중입니다.